오늘 미국 3대 지수 아직 뭐 장이 아직 거의 한 40분 남았기 때문에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이 계속 올라가서 S&P 500 지수가 이게 이 S&P 500 지수입니다. 계속 올라가서 지금 그거 설명드리려고 어디까지 갈 것 같다 뉘앙스가 현재 이거 설명드리려고 다른 지표들을 연결해 놨는데 그 사이에 주가가 아래로 내리 꽂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일봉 차트를 보면 여기 꽂았잖아요. 제가 분석할 때는 이연절이 있을 때거든요. 여기 계속 데이터가 어디까지 갈지 이제 보려고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아래로 내리 꽂아서 지금 마이너스 영역으로 들어갔거든요. 일단 준비한 건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 보면 옅은 색, 짙은 색, 짙은 색 이 세 가지가 있고 빨간 캔들 차트가 있잖아요. 이 캔들 차트는 S&P 500 지수고 요 가장 옅은 게 2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는 퍼센테이지예요. 그러니까 20일 이동 평균선보다 위에 있는 S&P 500 지수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요게 50일, 그다음에 요게 100일일 겁니다. 100일, 150일, 요게 한 150일인가? 여하튼 100일인 것 같은데요. 여하튼 그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데 걔가 이제 위에 있는 퍼센테이지가 줄기 시작하면 이 주가가 반등하던 게 이제 멈추는 패턴을 보이거든요. 근데 역시 이동평균선이 이제 낮은 거 위에 있는 게 가장 숫자가 빨리 빠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숫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게 정점을 맞거든요. 근데 요걸로 놓고 보면 일단은 2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다가 멈췄거든요. 퍼센테이지가.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세 차례 밀고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동력이 죽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오늘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이게 첫 번째 시그널일 수도 있지만 추세적으로 전환됐다고 100%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밀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밀고 올라온 거에 대한 그 부담감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거고 시장에서 그거를 아마 주식시장에서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강도가. 그리고 달러 인덱스를 보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보면 제가 지난번에 바닥점 연준이 얘기하면서 이걸 볼까요? 연준이 얘기하면서 바닥점을 세차게 내리 꽂았는데 내리 꽂고 나서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충격을 해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래쪽으로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갈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내려왔다가 딱 걸리고 여기 밑에서 걸렸죠. 1200원대 후반대에서 걸리고 다시 머리를 들었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1200원대 후반대가 일정 부분 매집을 할 만한 때고 정말 좋으면 중반대 가까이 근접할 수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긴 한데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걸 멈춘 거지 다른 데보다 더 빨리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생각하는 건 좀 아닐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아마 다른 동네도 기준금리 내릴 겁니다. 미국,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먼저 내리지 못할 거예요. 일단 미국은 뭐 5.5인데 우리나라는 뭐 3.5이기 때문에 폭이 너무 적고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화폐를 발행할 수가 없어서 QE를 할 수가 없어요. 쿼터테이티브 이징을 할 수가 없어서 폭이 낮기 때문에 섣불리 기준금리를 내리지를 못할 겁니다. 우리나라 경기 사이클이 이렇게 세차게 막 뭐 예를 들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난리를 쳐가지고 뭐 증권사, 상호저축은행 몇 개 막 자빠지면서 경제나 이런 상황이 심각하게 몰려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연준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금값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다가 지금 이제 멈춰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항상 금값은 가다 보면 2,000달러 좀 넘어가서 뭐 언저리 가면 이제 두들겨 맞고 최근 브렌트유가 올라왔거든요. 지금 그 푸티방공이 난리를 치면서 그쪽 그 배들을 막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안정성 때문에 이제 다시 유가가 살짝 들린 것 같긴 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사실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요거를 좀 더 볼까요? 이게 일본 이거 블락 미디어 데이터인데 기사인데 10월 19일 날 올렸고 누가 올리셨나? 누가 올렸는지는 없네요. 공감 언론 뉴스시라고만 돼 있는데 일단 일본 총재가 미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초조해서 정책 변경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2% 물가 치면 금리 금리 조작 방법을 바꾼다 그랬거든요. 얘네들 쉽게 못할 겁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일단 그 일본 중앙은행이 상당히 그러니까 발행 국채의 아마 53%인가를 일본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중앙은행이 이미 가지고 있는 국채는 가격이 떨어지겠죠.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만큼의 손실이 발생할 거고 자산에 그거 넘어서 향후에 발행되는 그 국채의 금리 부담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런데 그 발행 규모가 상당히 많고 그걸 다 일본 중앙은행이 해소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제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올해 일본의 그러니까 일본의 재정 지출, 그러니까 재정 지출 규모 중에 25% 정도가 이자 금액으로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리를 올리는 게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부담감이 있는 부분이에요, 없잖아. 또 한 가지는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라가서 4%대, 3% 중반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PPI, 요 생산자 물가 지수거든요. 얘가 급격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물가 지수가 실제로 여기 버티고 있는지 안 버티고 있는지를 지금 확신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일정 부분 얘가 버텨줘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마이너스 국면으로 진입할 것 같거든요, PPI가. 그리고 최근 미국 경제 내부를 놓고 보면 실제로 급여나 이런 것들, 급여를 많이 인상해준 애들은 대기업 중심이고 물가 상승률을 주도하는 것도 대기업 중심이지 중소기업이나 서민들 대부분이 느끼는 부분은 급여도 안 올라가는데 물가만 올라가 있는 이런 패턴.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을 인상할 수가 없는 이런 쪽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미국 경제의 그 내수가 좋아지는 건 외국에서 들어온 관광 수요에 대한 소비 촉진이지 사실 개인들 내수에 대한 소비 촉진이 아니라는 그 분석 보고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급격히 올리겠느냐?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오히려 10년 국채 수익률은 지난번에 9.5인가를 한번 0.95인가를 찍고 나서 계속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10년 국채 수익률. 그리고 이게 일본의 그 실질 GDP 성장률이거든요. 3분기에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7 찍었어요, 지금. 성장률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아요. 물론 이걸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로 보면 뭐 1% 중반대의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강도가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정도.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요거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성장률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 우리나라가 여기 인플레이션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뭐 긴장을 늦추는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이창용 하는 총재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경기 사이클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액션을 취할 이유가 없는 게 좀 이따 보겠지만 우리나라 수출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거든요. 내수가 아작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수가 아작나면 정부 지출을 늘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정부 지출 안 늘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에 원래 그 제공해야 되는 수십조도 정부에서 지방한테 돈 못 주겠다 그랬습니다, 올해. 웃긴 얘기 아닙니까? 원래 주라고 그 국회에서 승인이 난 걸 스스로 안 주겠다고. 내년에는 정부 지출, 재정 지출 2.5인가 뭐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예를 들면 뭐 3.5 정도 찍으면 3% 넘어버리면 물가 상승률만큼도 지출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올해보다 재정 지출 줄는 거예요, 더. 그걸 이제 민간에서 메꿔야 되는데 민간에서 지금 메꿀 수 있겠느냐. 내수 아작나고 있고 물론 수출해서 메꿔주면 되는데 수출이 글로벌 경제가 다 좋아지는지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좀 이따 무역 부분도 다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큰 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지표들을 쭉 보여드리고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약간 해안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자료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일단 한국은행 경제스냅샷에 보면 이게 이제 이게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고요. 이게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서 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의 용도는 향후 2, 3개월 후에 경기 사이클을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향후 2, 3개월 후엔 경기 사이클이 좋을 거다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중국의 선행지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건설 생산 지수도 좀 올라가고 있어서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여러 군데서 나오거든요. 한 군데 더 보여드리면 이게 OECD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인데 이것도 역시 보시면 전반적으로 괜찮은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재팬도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올라가고 있고 요 밑에 보면 미국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게 독일이에요. 독일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는 것 같고 이게 차이나는 계속 작년 9월부터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게 허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선행지표 중에 주가 지수는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근데 중국의 주가 지수는 계속 깨지고 있잖아요. 미친 듯이 계속 깨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선행지수 선행지수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표를 가중치를 둬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00% 맞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게 추세적으로 전환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거 좀 당겨보면, 당긴다는 얘기 이렇게 길게 보면 중간에도 이렇게 요동을 치거든요. 이게 경기 수축대였었고 이게 중반 부분인데, 이 강도가 아주 심하게 급격히 내려간 다음에 반등하는 게 아니라면 이게 완전 반등이, 그러니까 바닥을 완전히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최근 흐름은 약간 밑으로 밀려 내려왔다 올라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완전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 지수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안 나온 게 미국이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가 안 나왔어요. 두 군데가 안 나오고 다른 데 다 나왔는데, 보시면 여기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내려가고 있고요. 전월 대비. 그 다음에 이 유럽입니다. 많이 빠졌죠. 이 중국이에요.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서는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패턴으로 움직이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 마이너스긴 하지만. 그렇지만 다른 국가들은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선행지수들이 정말 좋다면, 그러면 다른 경제 앞에서 봤던 이런 것들, CLI, 그러니까 OECD의 CLI나 혹은 우리나라에서 보여주는 이것처럼 좋다면, 이 PMI 지수거든요. 이거는 매크로 마이크로 데이터입니다. 이 PMI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파란색이면, 이게 50 미만이면 경기 수축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조업입니다. 파란색으로 다 물들어 있죠. 50대 밑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유럽이에요. 유럽이죠. 이거는 이제 이거보다 미국보다 더 낮아요. 추세적으로는 반등 강도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반등하는 것 같더니 멈춰 있죠. 이게 여기가 일본입니다. 일본. 그 다음에 이게 중국이에요. 중국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거 PMI, 이거 제조업이고 이게 서비스업입니다. 이게 유럽이에요. 파란색으로 물들어 있죠 지금. 올라갔다가 다시 밑으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미국은 서비스업은 괜찮아요. 50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중국이 여기 밑에 보시면 얘가 중국입니다. 얘가. 중국 보시면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50으로 막 붙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일본이에요. 이건 일본. 일본 보시면 이것도 50으로 붙고 있잖아요. 지금 11월, 아직 12월 거는 발표가 안 났는데, 결과적으로는 선행지수 순환매도치가 저렇게 움직이고 있고 긍정적이라면, 사실 기업의 구매 담당자의 서비스업이든 제조업이든 그 부분이 심적 반응이 돼야 되는데 그렇진 않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OECD에서 발표하는 거라든가 우리나라 이 통계지표에서 발표하는 것들의 방향성을 100% 믿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을 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소비자 심리 지수거든요. 근데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 중에 미시건하고 컨퍼런스 보드가 센데, 미시건 심리 지수 중에 기대 지수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기대치거든요. 이게 급등했습니다. 12월 초에. 이제 22일 날 나오는 것도 봐야 되겠는데 급등했고, 그 다음에 이게 컨퍼런스 보드거든요. 이게 컨퍼런스 보드인데 이게 현재고 요게 미래거든요. 향후. 이 예측치가 급등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최근 약간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이제 12월 달 초중반으로 놓고 보면 급등해서 괜찮아졌다. 심리 지수 미국은. 요게 유럽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쭉 흘러 내려오고 있다가 최근에 약간 바뀌고 있긴 해요. 보시면. 이렇게 이게 심리 지수거든요. 내려오다가 살짝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걸 기대해 볼 만 하긴 한데, 추세적으로 올라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고용 지표는 또 반대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고용에 대한 기대치예요. 현재 고용이 어때? 느낌이 그렇게 향후는 어떨 것 같아? 묻는 건데 이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좀 긍정적인데, 하나는 떨어지고 있고 하나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과연 이게 추세적으로 이게 보시면 방향성이 동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추세적으로 살짝 완전히 전환된 건지 아니면 방향성이 살짝 노이즈가 있는 건지, 어느 쪽이 노이즈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심리지수를 봐야 되는데 이게 6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심리지수를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인민은행이 불리한 지표를 발표 안 하잖아요. 예전에 청년 실업률 발표하다가 발표 안 하고 있죠. 심리지수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심리 조사를 안 하는 거죠. 이게 왜 발표를 안 하겠습니까? 안 좋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하는 거거든요. 조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했을 것 같아요. 했는데 안 좋으니까 발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 톰슨 로이터에서 하는 건데, 얘는 데이터가 굉장히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봐야 됩니다. 다음. 이 살아났던 게 이제 쭉 지금 최근에는 깨지고 있는 것 같고, 심리지수가
개인 심리를 알 수가 없으니까 기업 심리 지수 중에 요거 CKGSB 날리지라고 하는 곳에 나오는 건데, 이게 내수형 기업, 그러니까 수출이 아니고 내수형 기업 중에 6개월 뒤는 어떨 것 같아를 묻는 기대 심리 지수거든요. 근데 보시면 얘가 52 경기 수축과 확장의 기준점인데, 보시면 위드 코로나 들어갔을 때 확 반짝했다가 지금 보면 이게 올라가질 않고 있죠. 그러니까 내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내수형 그 기업들이 이렇게 기대치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게 개인 심리적 기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고, 기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면 우리나라 외식 산업이거든요. 우리나라 외식 산업은 계속 깨지고 있죠. 뭐 내수가 당연히 깨지고, 외식이 안 좋다는 얘기는 나가서 식당에서 밥을 안 먹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뭘 하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다는 뜻이죠. 이게. 우리나라 외식 정보 산업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심리수가 그렇게 개선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럼 글로벌 무역 동향은 어떠냐? 이게 중국의 수출하고 수입이거든요. 여기 파란 게 수출이고 여기에 점선이 수입입니다. 보시면 수출이 계속 깨지고 있다가 지금 바닥을 그리는 것처럼 느낌이 보이기는 해요. 근데 확실히 추세가 터닝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내수 같은 경우, 수입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치고 약간 들리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사실 수출보다는 훨씬 더 여기가 좀 강하죠. 수입이. 여기가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보시면 수출이 잘 버티고 있죠. 그죠? 수입은 계속 아래로 흘러내려가고, 이것도 지금 살짝 들리는 거 아니야라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그렇게 녹록치는 않아요, 사실. 다만 미국이 수입이 상당히 강하고 오히려 중국이 미력하다는 걸 보면, 대중국 무역에 대해서 강력하게 액션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 혜택을 잘 받고 있다, 미국이. 이게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굉장히 저기가 좋고 수출이 좋고, 수입 같은 경우는 쭉 빠졌던 것도 살짝 들려 올라오고 있긴 해요. 이게 독일이에요. 독일 같은 경우는 다 깨지고 있습니다. 수출 수입 다.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시면 수출이 바닥을 찍고 쭉쭉 올라오고 있죠. 반도체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고 있고, 수입 같은 경우는 쭉 내려오고 있다가 일단 바닥세를 보인 것 같긴 한데 추세적으로 들리는지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역 동향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규모로 놓고 보면 중국이 가장 크잖아요. 글로벌 무역 규모가. 그런데 수출이 그렇게 확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그 UN 개발협력회의, 예, 아마 그걸 겁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그 단체에서 나온 건데, 이게 지금 물량이에요. 수출 물량 4쿼터에 전분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0.83이니까 좋은 것 같긴 하지만, 전분기가 어떻게 움직였냐면 전분기가 마이너스 0.11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2분기 때보다 물동량이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4분기에도 이 증감률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면 서비스 있죠. 제품 말고 서비스 영역 마이너스에 진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분기는 어땠냐? 네, 3분기도 증가율이 0.11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의 제품과 서비스 모두 다 글로벌 물동량은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역 부분이 그렇게 나아진 거냐?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무역 부분이 그렇게 활력도가 높질 않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가동률이에요, 가동률. 가동률인데 여기 보시면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미국, 유럽, 저머니, 그다음에 코리아, 재팬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는 데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만 가동률이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지, 다른 데는 가동률이 계속 안 좋은 패턴을 움직이고 있어요. 이 가동률이 안 좋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제조 파트 쪽이나 이런 쪽에서 공격적으로 뭔가 공장을 돌리지는 않고 있다는 뜻인 거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의 신규 주문이에요. 이 신규 주문 보면 추세적으로 이게 개걸음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주문이 안 들어오니까 가동률이 좋을 수는 없죠, 사실. 신규 주문이 안 들어오면. 이게 중국이거든요. 중국은 저런 차트보다는 PMI 지수의 그 주문 수량을 봐야 되는데, PMI 이게 제조업 부분 보면 신규 주문이 있잖아요. 깨지고 있죠. 49.5 이거 경기 수축 국면에 들어가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수출입니다. 내수 주문이고 이게 수출 주문이에요. 수출 주문 보시면 계속 깨지고 있죠. 40대 밑에 이미 깨진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수출 주문이 상당히 약한 거예요. 중국 탈이탈하면서 중국이 가장 수출 물량이 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수출 물량이 그렇게 신규 주문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건 서비스 쪽이거든요. 서비스 쪽인데 서비스 쪽에서도 보면 이게 신규 주문이 계속 깨지고 있죠. 이거에 40대 밑에서 헤매고 있잖아요. 50대 밑에서.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수출, 여기 보시면 깨지고 있죠. 40년 발로 훅 갔습니다. 11월 달에는.
중국이 그렇게 주문 쪽이 신규 주문 쪽이 안 좋아요. 이게 유럽이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는 혼재돼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뀐 때도 있고요. 여기 보면 부정적으로 바뀐 데도 혼재돼 있어요. 근데 가장 그 수출하면 눈에 들어오는 데가 독일이잖아요. 독일의 신규 주문 보면 패턴이 계속 깨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쪽에. 안 좋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안 좋다는 겁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미 기준선 100 밑으로 내려와서 움직이고 있어서 주문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신규 주문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동률이 좋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요거는 판매거, 그러니까 그 소매 판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소매 판매, 그다음에 우리 그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말하는 거 있죠. PC 그거 전체하고 서비스 영역, 그다음에 제조업 영역인데 전부 다 실질이에요. 물가를 반영한 거거든요. 미국은 아직 이 부분이 괜찮게 잘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패턴의 움직임에 가장 큰 게 가계 소비 지출인데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잘 버텨주고 있고, 앞에서 저희가 미시건 심리지수하고 컨퍼런스 보드 심리지수가 기대치들이 다 급등하거나 위쪽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소비 영역이 탄탄하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미국 경제가. 그래서 미국 경제 아직까지 탄탄한 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의 소매 판매는 이거는 매출이고요. 요게 그 물가를 반영한 물량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물량 단위로 놓고 보면 이게 실질이라는 거죠. 그게 계속 깨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서 똑같은 물건을 비싼 가격에 사기는 하지만 그 물량 제끼는 숫자는 줄고 있다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요거는 여기 보시면 이게 자동차나 모터사이클 이런 것들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비싼 내구재들이 있는 거죠. 그것들은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빈익빈 부익부라고 보시면 되는 게, 그런 것들은 추세적으로 아직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 도소매, 그다음에 리테일 세일 전체 자체적으로 놓고 보면 깨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리테일 세일 전체로 놓고 보면 깨지고 있고, 그중에 이제 음식료나 술, 담배 이런 것들은 바닥에서 쭉 다시 올라가고 있고, 자동차 연료 소비량은 쭉 줄고 있고, 판매량은 연료 제외한, 음식 제외한 다른 물건들은 올라가는 것 같더니 뚝뚝 두 단계 연속, 2달 연속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가 그렇게 유럽 쪽도 좋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이 중국이거든요. 중국은 소매 판매가 괜찮게 움직이고 있어요. 추세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게 뭐 이제 제품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외식 산업도 마찬가지고, 둘 다 좋아지고 있는데,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그러니까 1년 누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거 보면 3월 달까지 누계, 요거는 4월 달까지 누계, 5월 달까지 누계, 요 달까지 연초부터 누계액이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나 줄었냐거든요. 근데 이거 보시면 누계액으로 늘어나는 패턴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리테일 세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가동률, 뭐 주문, 소비 이런 쪽에서 놓고 보면 좋게 보이는 데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밖에. 큰 규모로 세 군데, 미국, 중국, 유럽으로 놓고 보면 그 중에 좋은 건 미국의 소비가 괜찮다.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주문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신규 주문이나 이렇게 그렇게 강력하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인 거죠. 팔리긴 팔리는데 주문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재고가 쌓여 있고, 재고가 좀 빠져나가고 있긴 한데, 그 빠져나간 것 때문에 주문을 계속 공장에다 안 때리고 있는 거죠. 주문을 안 때리고 있다는 얘기는 확실히 이렇게 계속 쭉쭉쭉 빠져나갈지를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판매단에서. 그래서 아직 경기 사이클이 다시 선순환 구조로 확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또 한 가지 보여드리면 이거는 프레이터스라고 하는 프레이터스닷컴 사이트인데, 이게 컨테이너 지수예요. 컨테이너 운임 지수입니다. 글로벌 전체 컨테이너 운임이 올라가질 않고 있죠. 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컨테이너 물동량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는 않다는 뜻이겠죠. 다만 최근에 보면 BDI 지수가 급등했습니다. 발틱 건화물 지수가 급등했는데, 이거 푸틴 반군 난리치면서 거기서 이제 배들 막 납치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정성을 띠면서 급등했었는데, 최근 이제 다시 내려오고 있긴 합니다. 이 부분이 좀 더 확장돼 가지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뭐 폭발적으로 자극을 시키겠느냐, 저는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심리적으로는 야, 이거 인플레이션이 안전됐으니까 금리를 뭐 내려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내리는 거 아니야. 이걸 약간 막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큰 어떤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요. 이게 대출에 대한 기준이에요. 미국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대기업, 중기업, 요게 소기업, 요게 크레딧 카드, 이게 오토런, 이게 이제 대기업과 크레딧 카드하고 오토런을 제외한 가계 소비, 그러니까 가계 신용 대출이거든요. 그런데 긍정적인 건 추세적으로 올라왔다가 약간씩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 보면 하늘색 보이죠, 이거? 요거. 요게 미국의 신용 대출입니다. 가계 신용 대출. 근데 가계 신용 대출은 추세적으로 계속 강화되고 있어요. 물론 이 정도만 돼도 이 중앙점을 넘었다는 얘기는 그 과거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타이트한 것들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 은행 쪽이나 이런 은행에서는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좀 풀어주고자 하는 기준을 좀 확 완화시키고자 하는 과정까지는 안 가 있어요. 타이트한 걸 약간 느슨하게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가계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쥐어 짠 쪽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 이 가계 신용이 왜 중요하냐? 미국의 70%가 가계 소비 대출인데 이 부분이 쥐어 짜여져 있다는 뜻은 그런 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렇게 타이트하게 기준을 쥐어 짜고 그러니까 약간 풀어주는 쪽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게 수요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서프라임 모기지, 상업은행 대출, 뭐 정부 모기지 이런 전체적인 수요에 대한 부분인데 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보시면 빠지고 있어요.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냥 올려놓고서는 잘 안 봤는데 이게 전부 다 모기지와 관련된 거네요. 미국의 모기지와 관련된 그러니까 대출, 리얼 부동산과 관련된 수요는 빠지고 있습니다. 요게 그래서 새로 올렸어요. 이게 미국의 크레딧 카드, 오토런, 소비자 대출, 그다음에 대기업, 중기업, 그다음에 소기업의 수요거든요. 대출 수요. 근데 여기 보시면 대출 수요가 빠지고 있죠. 최종적으로. 하나 올라가고 있는 게 어디냐? 이게 대기업하고 중기업입니다. 대기업하고 중기업의 수요가 상당히 많이 빠졌다가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 자체는 약간 기준을 약화시켜 주는 거가 있긴 하지만 수요 자체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중앙점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깨지고 있다. 밑에서 헤매고 있다. 그러니까 대출 기준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수요가 없으니까. 이 유럽이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에 이게 기업 대출입니다. 이것도 윗단에 있죠. 근데 막 쥐어짰던 게 살짝 느슨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기준은 좀 강화된 쪽에 있는 거고 밑에 내려가면 이게 중기업하고 소기업이에요. 위에 있는 건 대기업이고 얘도 역시 윗단에 중앙점이 위에 있다는 얘기는 기준이 강화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기업체들 그러니까 대기업의 수요예요. 수요도 밑으로 많이 빠졌다가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요가 약한 쪽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중기업하고 소기업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로 기준으로 밑에 있으니까 수요가 그렇게 세진 않은 편이에요. 이게 유럽의 그 가계 대출 있죠. 가계들 중에서 집 살려고 하는 그 기준이거든요. 완화되다가 다시 강화로 터닝한 상태고 요거는 집 살려고 가계가 대출 받는 것에 대한 수요거든요. 수요가 밑에서 느슨하게 별로 없는 상태에서 살짝 들려 올라오긴 했지만 강도가 그렇게 세지고 있진 않아요. 이게 가계 신용카드 관련된 기준입니다. 보시면 쭉 내려오질 못하고 윗단에서 기준이 강화된 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요거는 수요인데 수요가 약했다가 살짝 들려 올라오면서 살아나는 것 같긴 한데 추세적으로 계속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멈추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데이터가 이게 얘네들이 발표를 안 해요. 2분기까지만 발표했거든요. 2분기까지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 디맨드 보이시나요? 디맨드 이게 수요예요. 대출 수요. 근데 대출 수요 보시면 2분기까지 보면 이게 깨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 깨지고 있고 위드 코로나 들어가면서 대출 잘해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2분기까지는 요게 승인이거든요. 대출한 거 승인 난 거거든요. 승인 난 거는 계속 깨지고 있었습니다. 아랫방향으로. 그러니까 대출이 좀 늘어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은 지표로 보면 나오긴 하는데 대출을 하겠다는 수요나 혹은 해주는 액션 자체의 큰 틀에서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패턴은 아닌 모습을 2분기까지 보여줬어요. 중국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해보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은 데이터가 너무 늦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결과적으로 기준이 굉장히 타이트 됐다가 약간 타이트한 게 줄어들긴 했지만 수요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위축된 데에서 약간 올라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기준은 강화돼 있고 수요는 평상 패턴보다는 좀 낮은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연체율입니다. 연체율 다 올라가고 있죠. 하나 안 올라가는 빨간 게 있거든요. 이 하나 안 오는 빨간 게 뭐냐면 사업자 대출이에요. 사업자 대출은 안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영역들은 모두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업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고 특히 가계 연체율이 미국 같은 경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크레딧 카드하고 가계가. 가계를 쥐어짤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미국의 파산입니다. 이거 미국의 파산재단에 나오는 거거든요. 보시면 여기 구조조정 들어가 있는 게 141%나 증가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올해거든요. 주황색이. 그 다음에 이게 작년이에요. 작년에서 보시면 지금 계절적 영향으로 놓고 보면 이게 내려와야 되는데 추세가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급등했죠. 파산 속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거는 유럽의 연체율이거든요. 얘네들은 분기당 2분기까지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속도가 느린데 여기서 바닥을 찍고 1분기에 바닥 찍고 2분기 때부터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게 파산이에요. 건설업 제외한 파산이거든요. 늘어나고 있죠. 계속. 이게 신용과 관련된 논점에서 놓고 보면 대출 기준은 강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물론 강화된 게 약간 느슨해지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수요도 상당히 위축됐다가 살짝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강도가 그렇게 센 방향으로 뭐 타이트하게 확 줄었다거나 아니면 수요가 아주 안 좋았던 게 확 늘어났다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 약간 그 강도가 상대적으로 살짝씩 줄었다 뭐 이 정도만 예측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연체나 파산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렇게 그 대출 기준을 강화한다거나 혹은 연체나 이런 것들이 파산이나 늘어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뭐 한 0.25에서 1% 정도 0.5 뭐 많게는 한 1% 내려준다고 해서 경제 시스템에서 새롭게 상당히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거냐 문제가 이거는 사실 쉬운 패턴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저희가 안 본 게 고용이에요. 고용. 근데 고용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 만땅이 차면 풀이 차버리면 추가 고용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기업체가 파산한다고 그러면 실업이 계속 양산되겠죠. 그걸 누군가가 메꿔야 될 겁니다. 고용이 신규로. 그런데 주문이나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계속 늘어나 주거나 이렇게 뭔가 가동률이나 이런 것들이 막 빨리 돌아서 고용을 계속 채워야 되는 요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규로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인력이 아직은 충분히 많은 영역에서 약간 금리를 내려주는 정도가 되면 그거야 괜찮을 것 같은데 이미 공장이나 모든 게 꽉 찼어요. 그런 상황에서 안 좋은 애들이 쓰러지고 있어. 그런 상황에서 그 쓰러진 애들이 야기하는 실업을 다른 공장에서 메꿔줄 수 있나? 자기 공장들은 이미 다 차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경제가 내년도에 그러니까 경제 연착륙을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저는 그 경제 연착륙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경기 사이클을 만들어낸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요. 붕괴되긴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경기가 수축되긴 되는데 그 수축되는 속도를 상대적으로 좀 덜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느껴보면 이런 전체적 사이클에서 놓고 보면 주식시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습니다. 사실 제가 주식시장 차트 보러 왔거든요. 이게 지금 이거는 이제 일봉이고 이걸 오늘 하루 주가 움직임을 놓고 보면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지금 이게 위에서 쭉 올라가다가 아래로 이렇게 세차게 내리 꽂았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 상대적으로 단기적으로 그거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산타랠리가 그러면 크리스마스 될 때까지 가겠느냐 아니겠느냐 이거는 제가 생각할 수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장대 음봉이 너무 많이 크게 만들어지는 걸로 봐서는 이 지금 상승이 이제 멈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요번 그 산타랠리를 보는 마지막 그 털어야 되는 진짜 시그널이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 안 했더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얘기는 드렸을 거예요. 이거 너무 많이 올라왔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쭉 경제 지표를 봤는데 이런 경제 지표를 토대로 이렇게 계속 미친 듯이 밀고 올라갈 수는 없다. 얘가 전고점을 돌파해서 터치를 이게 4,779인가요? 그 정도까지 올라갔던 것 같거든요. 얘가 이거 저기 딴 거네. 4,779인가 그래서 4,800 바로 코밑에서 정점을 치고 내려왔는데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만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이 차트를 만드는 건데 일단 오늘 시그널이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언제쯤 우리나라 주식이 내는 걸 좀 줄일까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오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제 전반적인 걸 쭉 말씀을 드렸는데 글로벌 경제가 세차게 내려갈 시그널도 없어요. 그렇다고 세차게 경제가 좋아질 시그널도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막 혼재돼서 막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 경제가 뭐 4개가 팽창하고 수축하면 과정에서 경기 사이클을 만들어지는 거고 그게 뭐 텀 스프레드와 관련된 거고 막 이런 복잡한 얘기는 지금은 시간이 넘으니까 말씀드릴 수 없고 전반적인 걸 다 놓고 보면 지금 정말 지금 쭉 본 것 중에 좋다라고 하는 건 머릿속에 저는 하나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표상으로 좋다라고 하는 건 OECD의 선행지수, 우리나라 선행지수 이건 선행지수는 계속 살아나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제 다른 경제 지표들을 쭉 들여다보면 거기서 좋다라고 생각되는 건 일본 경제가 좀 괜찮다?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미국 경제가 좋다? 소비를 놓고 보면 근데 일본 경제 수출은 엔저를 저렇게 막 때려놓고 나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저게 계속될지는 모르겠다. 사실은.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격히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엔저로 인한 그 해외 관광 수요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지 내수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일본 경제도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다. 결과적으로 지금 쭉 전체적으로 본 것 중에 긍정적인 건 주가 지수하고요. 주가 지수의 움직임. 그다음에 미국의 내수예요, 내수. 이 움직임은 아직 안 깨지고 있다. 안 깨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 전반적으로 다 좋아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다 좋다라고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추세를 반영하지 않아요. 경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 주가도 마찬가지, 기업 개별 주가도 마찬가지지만 단기적으로는 그 해당 기업 가치나 현재의 주가 지수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는 않아요. 추세적으로 반영하는 거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한 게 상당히 좋은 미래의 경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피날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봐야 되고요. 여하튼 내년도는 이미 보여드렸던 것처럼 1월부터 3월까지는 사실 그렇게 강력한 상승 추세가 없다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일단은 지금은 이제 주식 포지션을 다시 줄이고 한호흡 쉬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고 그 시그널이 실제로 주가에서 급락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이 주가지수 아닙니다. 이거 지금 딴 거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은 굉장히 길어졌는데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